글로벌하게 그리고 국내에서도 최근에 뭐 기업이나 국가가 사실상 무형 자산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AI 시대에 이 무형 자산, 특히 어떻게 우리가 알아봐야 될지 투자자 영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종하 대한변리사회 회장님을 모셨거든요. 특허권, 뭐 지적 재산, 무형 자산에 대한 다양한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회장님 이제 경제쇼요에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선 최근 보면은 그 국가나 기업이나 굉장히 다양한 그 무형 자산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국가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반도체, AI, 바이오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더 신경 쓰게 됐나 이런 생각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저는 일단 우리나라의 국운이 다시 오고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AI 시대 이전에는 조금 침체되어 있던 우리나라가 AI가 들어오면서 뭐 반도체, AI 또 우리나라 분들이 또 AI 시대의 가장 특징이 우리가 두 개를 볼 수가 있는데 네. 신속성, 그 다음에 섬세함, 정교함 이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기에 딱 맞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AI 시대에 저는 반도체와 더불어 AI 활용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나라에 국운이 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금방 질문 주신 거에 이제 무형자산이라는 말씀하셨는데 뭐 간단하게 무형자산은 이제 유형자산과 대비하는 게 무형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무형자산은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특허, 상표, 디자인, 형태가 없는 자산. 그럼 형태가 없다는 거는 뭐냐면은 유형과 달리 무형은 우리가 점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소유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소유를 할 수 없다는 거는 다른 말로 모든 사람이 소유할 수 있다. 라는 오히려, 취지가 되고 그거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모두가 카피할 수 있다. 쉽게 카피할 수 있다.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이걸 뺏어가지 않고는 그걸 이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무형자산은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 무형자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특허권인데 네. 그 특허권이 이제 지금 AI 시대에서는 가장 우리나라 국가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것도 특허네요. 네. 특허는 어쨌든 뭔가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무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안보 그리고 전략 이렇게 자산 이런 인식이 있단 말이죠. AI 시대는 왜 특히 더 그런 건지 좀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회장님? 네, AI 시대 뭐 기존도 점점 그런 기술적 보편화 현상이 있긴 했지만 AI 시대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기술이 더 빨리 변하는 시대입니다. 네. 그 말은 뭐냐면은 기업에서 새로운 기술을 발명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1,000억을 들여가지고 5년 동안 뭔가 새로운 AI 칩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그것의 새로운 카피가 나오는 데는 몇 달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AI 바로 복사해서 하는 그렇습니다. 거니까. 그러니까 처음 기술을 만드는 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거기에 대체품이 나오는 시간은 몇 달 걸리지 않을 정도로 기술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1,000억을 들였는데 시장에서 한 3개월만 독점권을 유지하고 3개월 후에는 복사품이 나오고 복사품엔 연구개발비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원가가 낮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연구개발을 한 기업이 손해가 보는 구조가 되고 그게 더 경쟁력을 잃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은 연구개발한 기업이 그 3개월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을 가진다. 그럼 특허권은 20년간 독점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제품과 관련된 경쟁 기업의 이제 진입 장벽이 되겠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AI 시대에 더욱 무형자산, 특히 특허의 가치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사실 기업이 힘을 가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힘, 차별화된 경쟁력은 특허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도 굉장히 달라진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생존 전략이기도 한 이 특허, 우리나라는 특허 강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우리 이제 특허와 관련된 국제기구 WIPO의 통계에 의하면은 우리나라의 PCT 국제 출원 개수로 보면은 세계 4위입니다. 4위요? 그렇게나 높나요? 세계 높은 거죠. 4위입니다. 굉장히 높은 거죠. 네. 우리나라 국가 수준에 비했을 때 특허 수준의 특허 경쟁력은 훨씬 선진국 위치에 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네. 이제 조금 더 아쉬운 거는 우리나라가 뭐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이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성장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이제 거기에 또 특화된 민족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라든지 의식이라든지 새롭게 전환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특허를 따라가는 그런 추세의 전략이었다면은 이제 좀 창의적인 이제 전 세계에서 없는 새로운 걸 개발하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사람도 바뀌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회적 제도도 바뀌어야 되고 그 시점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회장님 말씀대로 지금 빠르게 급변하고 있는 거고 특히 이 시대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바뀌어야 되고 사회적인 제도도 바뀌어야 되고 근데 최근에는 AI 혁명까지 더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빠른 흐름을 잘 타고 여기에 뭔가 체화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AI 시대에 특허를 잘 따기 위한 유지하기 위한 전략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게 AI 시대 우리 직역에 있어서 AI 시대를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 그다음에 전문가의 역할은 어떻게 재편돼야 될까? 가치는 어떻게 정립해야 될까를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역사 시간에 보면은 선사시대, 역사시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역사시대는 이제 문자가 있었던 시대죠. 그러면은 한 5,000년, 문명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만 5,000년 정도 되고 지금 AI 시대는 그 5,000년 동안 인류가 기록한 모든 기록물이 이제 AI가 거의 다 습득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수백만의 장서를 인간이 평생 몇 개를 읽겠습니까? 그런데 AI가 그걸 거의 다 습득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AI 질문만 하면은 인류 5,000년의 지혜를 바로 우리가 섭득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특허 전략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문가의 이제 가치에 있어서도 네네네. 뭔가 자료를 암기하고 뭐 찾고 이런 것보다는 이제 AI가 주는 어떤 초안 제안을 여러 선택지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 건지 어떤 걸 선택할 건지 그리고 거기에 무엇을 플러스할 건지 뭐 이런 쪽으로 뭔가 우리 인류의 가치가 바뀌고 있다. 그거는 우리 전문가의 가치도 바뀌고 있다. 그다음 특허를 어떤 식으로 만들까에 있어서도 AI의 초기 단계에는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또 엔지니어가 어떤 새로운 가치를 넣어가지고 완성할 것인가의 측면에 있어서 기존과는 지금 굉장히 다른 쪽으로 네. 현장이 바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특허 관련해서 어떤 고민이 있었고 네. AI 시대가 되면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지점은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궁금해지는데요. 기존의 우리나라의 특허의 관심사항은 제일 최초에는 선진국들이 특허를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물건을 만드는 데 있어서 외국 기업의 특허를 침해하는 건 아닐까, 소송을 당하지 않을까, 뭐 거기에서 시작이 됐고 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독자적인 특허를 가지면서 이 제대로 된 보호 체계가 좀 미흡하다. 우리가 특허를 가지고 침해 업체한테 소송을 걸었을 때 손해배상금이 뭐 5천만 원밖에 안 된다. 평균적으로 1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소송을 하면은 변호사 비용도 안 나오기 때문에 더 손해다. 그리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몇 년이 걸린다. 실효성이 없다. 이제 이런 취지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또 이 기업이 우리나라가 지식재산제도는 혁신기업이 살아날 수 있는 토양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혁신기업을 이제 평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평가가 기존과 같이 매출 베이스가 아니라 어떤 특허를 통해서 그 기업을
미래를 평가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있는데 그런 제도가 지금 부족한데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가 현재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AI 시대에 여러 가지 이제 과제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게 개인일 수도 있고 기업일 수도 있고 국가일 수도 있고 근데 다 하나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생존 전략이자 네. 차별화된 경쟁력일 수 있는데 각각의 과제가 뭐가 있을까요? 한번 나눠볼 필요는 있을까요? 이렇게. 네. 저는 AI 시대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거는 결과가 아니라 사람이다. 사람이다. 네. 사람에 집중해야 된다는 생각은 듭니다. AI 시대에 더욱더 사람이 모든 집중해야 사람이 중요하다. 예. 먼저 국가적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AI 시대에 있어가지고 일자리가 급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AI 때문에요. AI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거 못지않게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진행자님도 AI를 사용해 보셨겠지만 네. AI를 사용하는 사람의 경험과 지식의 범위 내에서 AI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프롬프터를 잘 입력해야지 재래대로 된 그렇습니다. 결과값이 질문도 나온다. 잘해야 되고 라고. 여러 결과물 중에서 또 선택을 하고 거기에 또 심화 질문이 되고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사용하는 사람의 어떤 경험과 지식에 따라 가지고 AI 활용도가 넓어지는데 지금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있냐 하면은 신입사원이 나오는 결과물과 최소한 5년 이상의 경력자가 나오는 결과물을 비교했을 때 이 점점 AI 때문에 격차가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네. 전에는 1년차 신입사원도 있어야 되고 5년차 경력자도 있어야 하고 10년차도 경력자도 있어야 되겠지만 네. 기업이 오직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5년차, 10년차를 더 선호하는 거죠. 왜냐하면 AI를 통해서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니까. 네. 그러면 업계에서는 지금 1년차에서 5년차 사회에 진입하는 초년생들이 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단절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면은 그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AI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사람이 결국은 AI를 도구로서 사용하는 건데 1년에서 5년 차들이 경험을 쌓고 제대로 AI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할 수가 있다. 이거는 국가가 진짜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이 네. 사회 초년생들이 사회에서 낙오받지 않도록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자리 감소도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사회 초년생들이 지금 급속도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이것을 해소할 것인가 이거는 국가가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부분인 것 같고 네. 기업 측면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사람이다. 기업도 사람이다. 사람이다. 예. 기업은 사실 인재를 어떻게 등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값이 완전히 달라지는 더 그게 커졌다고 봅니다. 예. 예를 들어서 능력의 차이가 1인 사람과 2인 사람이 있었다면은 지금 AI가 이제 도구로서 사용했을 때 그 격차는 2배가 아니라 4배, 5배까지 벌어집니다. 네. AI를 사용할수록 능력 있는 사람은 더 능력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은 더 좋은 아웃풋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이다. 기업도 사람을 키워야 된다라는 거고 이제 개인적 측면에 있어서도 이제 뭐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AI를 이제 비판적으로 어떻게 쓸 건지 우리가 처음 AI를 쓰면은 이 AI가 이렇게까지 아웃풋이 나온단 말에 깜짝 놀랍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느 정도 쓰면은 자기의 사고의 테두리 내에 아웃풋이 나온다는 걸 또 경험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AI와 함께 인간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또 인간도 계속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네. 이게 지금 회장님과 나누는 이 대화의 테두리가 어떻게 보면 지식재산권을 두고 말씀을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AI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활용 가능한 지식 관련이지만 사실 그 취사 선택해서 어떠한 결과값을 내는가에 따라서는 천차만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지식, 재산,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실감하실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현장에서? 예. 아까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술은 굉장히 빨리 따라오는 시대가 됐다라는 네. 거고 기술만 가지고 있을 때는 은행에 갔을 때 내가 이런 기술이 있으니까 네. 담보로 제공하겠다.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 그 기술적인 가치를
법적 가치, 사업적 가치로 만드는 게 이제 지식재산권입니다. 근데 무형재산권이 유형재산권과 달리 형태가 없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법적인 판단의 자료로 만들어주는 거, 그게 이제 지식재산 기술이나 브랜드를 상표나 특허로 만들므로써 그게 이제 기업의 어느 정도의 유형적 가치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걸 통해서 기업의 가치도 올라가고 또 그걸 기초로 은행에서 금융이 작동하기도 하고 투자를 받을 수도 있고 뭐 또 그걸 통해서 후발주자들에 대한 허들을 만들 수도 있고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점점 AI 시대의 지식재산은 점점 더 중요해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 AI 시대가 오면서 이제 기술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특허도 빨리 취득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 건지 이를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특허청에 신청하면은 전 세계에 이제 특허청이 있습니다. 특허청에서 이제 심사를 해가지고 결과가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나라의 심사관 인력과 네. 특허 출원 숫자에 있어서 불균형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요? 신청 특별한 절차를 취하지 않고 일반적인 특허 출원 같은 경우에는 약 20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기술이 천천히 변하는 사회에서는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지금과 같이 어떤 기술 분야는 20개월이 지나면 또 기술이 바뀌는 그러니까요.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정부에서 심사 과정에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심사를 줄인다든지 아니면은 또 심사관의 정원을 적극적으로 정원을 해서 그거는 공무원의 숫자를 늘린다는 관점에서 보지 말고 네. 우리나라 혁신 기업을 돕는다라는 관점에서 그렇네요. 일반적인 우리 동사무소의 직원을 늘린다는 관점을 보지 말고 모든 혁신 기업을 도와준다는 관점에서 특허청 심사관 정원은 필수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혁신하는 기업이 생겨야지 사실 미래 성장 동력, 나라의 그런 동력이 되는데 심사역들이 좀 많아져야지 빨리빨리 그렇습니다. 특허 처리를 해주고 그 사람들이 IP를 갖고 또 사업을 하면서 경쟁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막혀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빨리 해결이 되려면 어쨌든 인력 보충이 굉장히 필요한데 정부 차원에서 도움을 줘야 된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나라, 국가의 발전 과제이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기업들은 이 특허를 받고 안 받고가 생존 전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그 지식 재산권을 갖는 게 유리한지 좀 들어볼까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허권이라든지 법적 권리로 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기술 개발은 네. 이제 지금과 같은 글로벌 시대에서는 크게 장점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AI를 네.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동일한 카피품이 나오는 데는 몇 달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제품이 나오는데 얼마나 많은 R&D 비용이 투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식재산권을 보호되지 않은 상태의 기술 개발은 네. 어찌 보면은 그 기업에 있어서는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이 사업이 과연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느냐. 지식재산을 보호받는다라는 것은 그 지속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혁신기업을 왜 혁신기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냐면은 혁신기업은 기존과 다른 산업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기존의 일자리를 손대지 않으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 적절한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동네에 미장원이 있다고 했을 때 네네네. 새로운 미장원이 생겼습니다. 한 미장원이 잘 됩니다. 그러면 국가적 측면에 있어서는 이쪽 미장원의 손님이 줄고 이쪽 미장원의 손님이 많이 늘기 때문에 국가적 측면의 일자리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혁신기업은 기존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새로운 일자리가 나오고 전 세계에서의 일자리를 또 뺏어온다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좋은 일자리가 나온다는 거고 혁신이라는 기업이 또 왜 특허권이 중요하냐면은 특허권은 독점을 의미하는 거고 네. 독점이 없는 상황에 있어서 높은 영업이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업의 영업이익이 확보가 되어야만이 고임금의 좋은 일자리가 창출된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혁신기업과 지식재산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은 AI와 관련된 발명이 이제 기술도 유행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기술이라는 것은 소비자가 있는 거거든요. 네.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원하냐에 따라 가지고 기술은 그렇게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 만화 보면은 만화에 나온 대로 세상이 바뀌는 거 우리가 인식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네. 만화가 세상을 예측한 게 아니라 사람의 인식이 그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기술도 따라간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식 유행에 따라서 기술이 따라가는데 특허권도 그런 측면에서 AI에 관련된 특허권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고, 우리나라는 AI에 대한 기본적인 뭐 소브린 AI도 지금 나오고 있지만은 그런 측면보다는 AI를 활용한 서비스적 측면, 그런 측면이 이제 특허권이 현재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하드웨어적 측면에서 반도체가 지금 세계를 석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성, 빠른 걸 좋아한다라는 거, 그리고 섬세함, 이게 결합되면은 AI 활용을 통한 뭐 새로운 서비스 창출, 이제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인재들이 좀 새롭게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이제 AI 강국이라고 했는데 특허권 출원 같은 경우에도 세계 4위라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맞물리네요. 아, 특허 출원을 그만큼 많이 잘 하고,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이 더 채워진다면 글로벌 뭐 특허 출원 1위 국가가 되면 네. 자연스럽게 AI 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도 그렇습니다.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매우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러면 투자의 관점에서는 어쨌든 IP를 제대로 갖고 있는 기업이 이후에도 뒤처지지 않고 앞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긴 있으니까 그 옥석 가리기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무슨 정보를 봐야 되잖아요. 네네. 알 권리가 있어야 되고 뭐 정보를 뭐 찾을 수 있는 그런 지식도 있어야 되는데 어떤 제도가 있는 겁니까? 이제 그 부분이 우리나라가 지금 빨리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산업사회에서 그 기업을 평가할 때는 뭐 공장이 얼마나 크냐, 생산 설비가 어떻게 돼 있냐, 매출이 얼마가 되냐, 이제 거기에 따라서 그 기업을 평가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그렇게 평가했는데 지금은 기술 하나로 전 세계를 장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술 하나가 제품화 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옛날에 전통적인 기업 평가에 있어서는 이 기업은 공장도 없고 설비도 없고 매출도 없고 그럼 가치가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이 기업이 이 기술이 구체화되는 시점에는 몇 조의 시장 기업이 될 수가 있고 전 세계를 장악할 수도 있다는 거고, 그러면은 이 기업에, 이런 혁신 기업에 돈이 몰리게 하기 위한 것이 일자리 측면에서도 바람직한데, 그러면은 이 혁신 기업에 돈을 몰리게 하기 위해서는 이 기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네. 그러면은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 특히 특허권으로 이 기업을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특허권을 가지고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뭐고 독점권이 뭐고, 이 기술이 시장에 나갔을 때 어느 정도의 시장 지배력으로 시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평가가 그 기업의 가치를 매기는데 반영되는 시스템이 지금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고, 네. 그 부분이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고, 그래서 초기 혁신 기업들이 이 지식재산 금융이라든지 은행에 대출을 받는데 엄청난 힘이 있고 매출이 없으니까. 그리고 혁신기업은 초창기에 매출이 없는 건 당연한 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문화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이 우리나라 혁신기업이 지금 많이 우리 인재들로 봤을 때는, 인재의 풀로 봤을 때는 혁신기업이 굉장히 많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제도나 문화 때문에 그것을 꽃을 못 피우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가 빨리 좀 보완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이제 IP 공시제도 네. 이런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많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현재는 그런 미흡한 점이 빨리 개선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 또 주식이 또 큰 정책 테마가 되어 있고, 주식이라는 것은 기업이 정당한 가치를 받게 하는 것일 수 있잖아요. 네.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기업에 있어서 가장 큰 경쟁력은 뭐냐라고 봤을 때는 무형자산, 지식재산이랍니다. 기업의 가장 큰 경쟁력, 가장 큰 무기가 지식재산, 무형자산인데 그 기업의 평가를 할 때는 그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이게 지금 연결고리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거죠. 네. 우리가 기업의 가장 큰 경쟁력이 뭐냐라고 했을 때 무형자산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을 평가할 때는 무형자산이 제대로 그 기업의 가치가 평가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연결고리에 대한 문제의식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저 변리사 회의 입장에서도 그것이 예. 빨리 도입이 돼야 된다. 지금 일부 도입되어 있지는 하지만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은 올 하반기나 아니면은 내년에는 꼭 도입이 실질적으로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말씀을 다 들어보니까 사실 이 현 정부 들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정상화시키면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가는 그걸 우리가 네. 해내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그게 제대로 되려면 사실 특허 강국다운 면모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이 제대로 투자 공시 이런 부분을 보고 그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또 시급한 문제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좀 냉정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네네네. 성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계를 지배할 수 있고 우리 청년들한테 좋은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한테는 돈이 몰리고 칭찬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이루어져야 되고 네. 소위 좀비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은 빨리 주식시장에 퇴출되는 게 맞습니다. 퇴출되고 그 자리에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창업 기업이 그 자리를 메워줘야 이 혁신 기업이 왕성하게 돌아간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제대로 될 기업과 제대로 되지 않을 기업을 이제 평가하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물론 다양한 평가 시스템이 있겠지만 그런 특허 공시에 대한 실질적 강화 이것이 혁신 기업과 비혁신 기업, 좀비 기업을 어떤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면 투자들이 이러한 올바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좀 기울이면 좋을까요? 한편으로는. 국가적 측면에서. 예.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제도적으로 예. 지금 어느 부분을 손대야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네. 그 공시가 기업들한테 일부 부담이 되는 게 아니냐. 그 다음에 그 공시 내용에 약간 주관적인 내용이 들어가면은 공시의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냐 이런 우려를 일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식재산금융이라는 게 현재 잔액이 10조가 넘습니다. 예. 원래 그 취지는 지식재산금융은 담보가 없는데 지식재산이 있는 기업한테 지식재산을 담보로 국가 정책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약간 특례상장 이런 느낌도 그 약간 비슷한 개념입니다. 예. 그런데 그런 제도적 취지, 그런 제도도 우리가 운영되고 있는데 네. 지금 공시를 할 때 취직재산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주는 것이 기업에 부담이 된다든지 거기에 좀 정성적 내용이 들어가서 리스크가 있다든지 그거는 네.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이론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원래 기본적으로 혁신기업이라는 게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혁신기업은 10개 중에 1개만 성공하더라도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거고 실패한 9개의 기업도 거기에서 트레이닝된 그 인력들이 또 나와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아까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AI 시대에는 결과보다 우리가 사람에 집중해야 된다고 했는데 AI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실패가 우리 국가 R&D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R&D에서도 전에는 결과물만 중요했는데 실패는 의미 없는 데이터였는데 지금 AI 시대에는 이 실패한 데이터도 굉장한 소중한 데이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실패한 데이터를 넣음으로써 어마어마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AI 넣음으로써.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실패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AI가 내는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좋은 답안을 얻어내고 더 또 가치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혁신기업은 하나가 성공하고 9개가 실패하더라도 그런 리스크를 안고 국가가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하나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 거에 포인트를 둬야지 지원을 했는데 야 너희들이 훌륭하다고 해가지고 지원했는데 9개는 아니네 라는 식의 만약 인식이 있다면 그거는 저는 잘못됐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실패도 자산이다. 실패도 어마어마한 자산이 될 물론 우리가 실패와 네. 사기는 구분해야 됩니다. 그럼요. 실패와 사기는 구분해야 네, 되는 거고 네. 그 국가 자금을 받아가지고 뭐 다른 데 썼는 사기를 하는 기업과 자기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연구했는데 실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시대적 흐름이 안 맞고 시장의 흐름에 유행의 트렌드가 안 맞고 이런 거는 우리가 또 자산으로 받아들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패도 자산이기 때문에 도전을 격려하고 응원해야 된다. 도전은 예.
불확실성이 반드시 내재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네. 도전한 기업을 응원해 주는데 확실성 있는 데이터만 요구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네. IB 공시제도 관련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기업 측이 좀 부담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기술력의 유출이라는 느낌 때문에 그런 건지 어떤 부담인지 좀 궁금한데요. 기업이 느끼는 현 실상을 바라보면은 그 담당하는 사람에 따라서 부담이 있을 수는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한국거래소라든지 어떤 운영관의 입장에서는 혹시 그 공시에 오류가 있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것이고 담당자 입장에서는 또 새로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있을 것이고 네. 또 기업 CEO 입장에서는 금방 말씀하신 자기의 어떤 전략이 노출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큰 걱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특허라는 것은 공개의 대가로 주는 독점권입니다. 특허를 네. 취득했다는 것은 공개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공개된 특허권을 이제 특허권은 엔지니어가 R&D가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변리사가 가교로서 권리화하지만 아직까지 이 기술과 특허가 투자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까지는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궁극적으로 기업이 크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투자자를 설득시켜야 되는데 네. 그 기술과 특허를 투자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만들어주는 게 이건 저는 특허 공시, IP 공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AI 시대에 수많은 직업이 있고 수많은 직업이 탄생하는 것도 있고 수많은 직업이 또 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직업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도 잠시 서두에서 나눈 기억이 나는데 회장님은 변리사라는 직업을 몇 년 정도 하신 건가요? 지금 26년. 예, 거의 30년 됐습니다. 가까이 네. 하시면서 굉장히 다양한 걸 느끼셨을 것 같은데 AI 시대의 변리사의 역할은 어디까지 확장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변리사의 역할의 확장적 측면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변리사뿐만 아니라 뭐 변호사나 모든 이제 직책 우리 TV 프로그램에서 뭐 여기에 종사하시는 네, 모든 네. 분들도 마찬가지고 직업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는 측면보다도 사람 담당하는 사람의 역할이 조금씩 다 바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 말씀하셨던 주니어는 사라지고 네. 약간 시니어가 더 경력을 우대받는 그런 상황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일을 할 때 초안 한 90%의 아웃풋이 나오는 초안은 이제 AI가 다 나올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90%를 어떻게 100%로 경쟁력 있게 만들 것이냐. 여기에 이제 모든 인간의 능력이 집중되겠죠. 네. 기존에는 90%까지 만드는 데 있어서도 인력이 굉장히 많이 투여가 됐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변리사가 AI가 나오면은 비전이 있냐 없냐 뭐 여러 가지 이게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이제 역할이 바뀐다. 1부터 100까지 인간이 했다면 이제 1에서 90까지는 AI가 하는 거고 90에서 100을 만들 데 있어서는 또 엄청난 경험과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고 네. AI는 우리가 모든 기업이나 다 경쟁이지 않습니까? 경쟁은 상대방이 있는 거고 상대방도 AI를 쓴다는 거고 네. 그러면은 모든 시장이 정교해지고 섬세하다는 거. 우리가 가방이 예를 들어서 별로 없을 때는 명품 가방이 별로 필요가 없겠지만 모든 가방이 있을 때는 명품 가방의 의미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정보가 그렇게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경쟁력이었는데 지금은 정보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네. 그 정보를 어떻게 섬세하고 정교하게 아웃풋을 만들 것이냐 이게 경쟁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은 모든 이제 인간의 능력은 크게 집중될 것이다. 모든 직업이 그렇게 바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은 그 직종 안에서도 직업 안에서도 살아남는 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볼 때 지금 네. AI가 하루가 다르게 지금 네,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생각한 올해 2026년도 1월 달에 제가 본 AI와 2026년도 7월 달에 제가 생각하는 AI가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만큼 AI가 너무 많이 바뀌니까. 네. 그런데 궁극적인 방향은 제가 볼 때는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 결국에는 AI 시대에 승리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경험은 기존의 경험이 있는 사람한테는 경쟁력이 있는 도구가 되는데 네. 저도 딸이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그러지만 네. 새로 사회에 진입하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AI가 재앙이 되고 있다. 이거는 국가가 지금 바로 뭔가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은 이 시간이 지나서 사회에 진입하는 20대들이 사회에서 소외될 수가 있고 그건 극복하지 못하는 굉장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일자리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만 지금 경험을 쌓게 하기 위한 어떤 정부 프로젝트 고민은 지금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변리사라는 직업에 한해서 보면 똑같습니다. 그것도 똑같고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케이스를 다룬 분이 유리할 수 유리할 있다는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변리사나 변호사나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네. 그럼 변리사가 굉장히 스페셜티 해질 수 있는 방법이 사실 AI 강국에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걸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AI를 통해서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네. 효율성이 굉장히 좋아졌다. 10시간을 할 수 있던 시간을 대폭적으로 줄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AI 성능에 따라 좀 차이가 나겠지만 네. 한 80에서 90% 정도까지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고 거기에 전문성을 투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AI를 통해서 효율성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고 네. 그다음에 그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어 가지고 섬세함과 정교함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저도 마찬가지지만 앵커님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때나 이 공부에 트레이닝이 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두뇌의 인내력, 두뇌의 집중력이 저는 우리나라 국민만큼 강한 국민은 없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바람직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워낙 그 학업에 대한 그 트레이닝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럼 AI 시대의 진정한 경쟁력은 이 두뇌의 집중력, 두뇌의 인내거든요. 왜냐하면 초안에서 그것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하는 거. 그게 저는 변리사의 능력을 좌우할 거라고 보고 그거는 변리사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도 다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AI는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지만 최종 판단도 결국 사람의 사람이 할 수가 몫이다. 라는 점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AI는 아까 때 말씀드린 5,000년의 인류의 역사의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좋아할 것 같은 데이터를 맞춤형으로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AI 입장에서는 그걸 사용하는 사람의 데이터를 알고 어떤 생각인지 아니까 그렇죠. 그것을 추려서 맞춤형으로 갖다 준다는 거죠. 만약에 AI가 산출물을 주는데 네. AI도 하나의 서비스란 말이죠. 네. 제가 원하지 않는 네. 제가 만족하지 않는 데이터가 나오면은 그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 원천적으로 AI는 사용자의 맞춤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뭐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 유튜브 알고리즘점도 네. 처음에는 내가 A라는 영상을 봤는데 B가 갑자기 뜬다는 거죠. 내가 이거 B를 좋아할 걸 어떻게 알았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내 사고에만 한정된 영상이 뜬다라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네. AI도 비슷한 그런 위험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다룰 때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비판적으로 어떻게 그 사고에 갇히지 않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글로벌 그러니까 국가나 기업이나 이 IP를 획득하는 권리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이제 국가 경쟁력이고 AI 강국으로 가는 굉장히 지름길이고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과제가 필요하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전반적으로 알아봤는데요. 그럼 개인들도 사실 IP를 주장할 일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잖아요. 요즘에 1인 기업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개인들은 이 특허, 지식재산권 어떻게 생각하고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전에는 기업의 매출과 어느 정도 인력 구조가 좀 비례성이 있었지만
지금 AI 시대에 있어서는 AI가 다양한 AI를 에이전트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몇 명이 또 무지막지한 기업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기술 개발을 하고 AI 기술 개발을 하고 지식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순서였는데 네. 지금은 이제 순서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미리 네. AI를 통해 가지고 아니면은 지금 데이터베이스 회사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어디에 빈틈이 있는지, 어디에 빈틈이 있는지를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이 빈틈에서 내가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 연구를 들어가고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이 순서가 지금 바뀌는 작업이 제가 볼 때는 AI 시대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일단 연구를 하고 시장에 내놓는 게 아니라 분석 작업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 분석 작업이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에 실행하는 쪽으로 이 비중이 점점 더 앞에 분석 작업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관점에서 지식재산도 그 개인들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회장님 이렇게 관련된 일을 하시면서 최근 가장 뿌듯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에피소드 이런 부분 좀 들어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뭐 제가 기존에 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될 수 있다라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더 그런 네. 생각이 드셨어요? 외국 사람들하고도 만났을 때 우리나라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 같이 똑똑한 사람은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같이 일에 한번 꽂히면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도 없다. 그래서 무한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네. 생각은 드는데 우리 사회 시스템이 아직까지 그 저 위에 있는 분들이 생각할 때 아직까지 약간 산업 사회의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밑에 전문가들이나 청년들은 언제든지 우리가 세계 1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위의 시스템은 우리가 아직까지 추격한다라는 전제하에 모든 시스템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 포부이기도 한데 우리나라 지식재산이 좀 제대로 위치를 잡아야 된다. 위상이. 왜냐하면 지식재산이 사회 시스템 내에서 제대로 위치를 잡아야 그 우리 청년이나 혁신 기업이 생각하는 그 가치와 매칭이 된다. 그러면 지금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크게 될 거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뭐 어디 다닐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제도가 조금씩 바뀌고 있을 때 네. 뭐 뿌듯함을 느낍니다. 네. 네. 제가 듣기로는 대한변리사회 회장을 이제 선장되시고 일하신 지 그러니까 올해 3월에 올해 3월에 마치셨다고 시작했습니다. 들었거든요. 2년 임기 네. 동안 어떤 포부를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대한변리사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왜냐하면 AI 시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딱 계신 것 같거든요. 네. 예. 뭘 하나 사업을 한다는 것보다도 지금은 AI 시대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AI 시대가 계속 오고 있고 네. 그다음에 정부 조직에 있어서도 기존의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이제 성격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하나의 뭐 수건 사업을 해결하는 것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일이지만 이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럼 패러다임이 바꾸는 데 있어 가장 기준점은 뭐냐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 지식재산의 위치를 제대로 된 위치를 한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기업의 가장 큰 경쟁력이 특히나 무형자산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기업을 평가할 때 무형자산의 지표는 빠져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현실에 맞게 바꾸느냐.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제가 가장 하고 싶은 분야라고 하겠습니다. 회장님이 그 업무를 잘 이끄시냐에 따라서 대한변리사회의 위상이나 네. 또 이게 또 크게 보면은 길게 보면 AI 강국으로 가는 그 실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마중무 역할을 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데 뭐 저는 이제 변리사 이제 26년 아까 때 말씀하셨는데
국가가 잘 되고 우리나라 혁신 기업이 잘 되는 그 속에 변리사가 잘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혁신 기업이 없고 우리나라 산업이 쇠퇴한다. 그럼 변리사도 직 자체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혁신을 따라서 변리사가 있는. 변리사는 혁신을 묻고 사는 예, 전문가입니다. 예. 변호사는 뭐 인권을 지키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지만 변리사를 뭐 딱 정의를 한다면은 혁신을 지키는 전문가다. 네. 이렇게 보는 거고 변리사나 변리사회가 추구하는 목표와 우리나라가 지금 살아남고 생존 전략에 혁신 기업이 하나의 좋은 일자리가 되고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외에도 새로운 혁신 기업이 우리나라를 떠받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변리사나 변리사회의 목표와 우리 국가의 목표는 일치한다. 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거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니까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는데 변리사는 혁신 지킴 전문가다. 혁신을 지키는 전문가. 네. 그렇다면 개인적인 포부는 어때요? 회장님. 굉장히 뭐랄까 스트레스도 많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열정도 많으실 것 같고, 예. 어쨌든 AI라는 굉장히 거대한 파고 속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예. 회장님에 따라서. 뭐 개인적 포부도 요새 저도 뭐 퇴근하고 나서 하루에 한두 시간 AI 공부합니다. 정말요? 네. 한두 시간 매일 한두 같죠? 시간 공부합니다. 동영상도 많이 보고. 네. 왜냐하면은 AI를 공부를 하고 AI를 쓸 때와 그냥 쓸 때의 그 산출문의 차이를 제가 느끼기 때문에. 얼마 되신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신 지는 AI 관련 공부하신 지는? 한 1년 된 것 같습니다. 와, 그럼 엄청 지금 어떻게 보면은 평범한 사람 대비해서 훨씬 수준이 높으신. 그런데 매달 또 AI를 또 나에 맞게 트레이닝을 하고 네. 그런데 AI를 나에 맞게 트레이닝한다는 건 아까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튜브 알고리즘 같이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네. 이 AI가 나와의 대화에서 비판적으로 내 사고를 가두는 게 아니라 확장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AI한테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네. 이런 툴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계속 저는 AI 공부 열심히 해서 네. 좀 더 전문가가 되겠다라는 포부입니다. 네. 그 AI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AI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걸 먼저 해보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솔선수범하고 계시는 거네요. 생존 전략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회장님의 생존 네. 전략이고 네. 우리 기업 그리고 나라의 생존 전략일 수도 있겠다. 네. 그러니까 각 개인이 결국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인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정말 그 무형 자산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변리사 회장님의 그 생생한 경험담을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앞으로 가야 될 그 수많은 과정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인즉슨 뭐랄까 그 수정하면은 더 많이 개선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전할 수 있는 여력은 굉장히 크다. 네. 그 방법을 알고 실행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그러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예. 최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네. 특허 4위인데 앞으로 특허 1위가 되면서 AI 강국으로 정말 파워 있는 대한민국 네. 그것을 변리사 분들이 좀 해내셨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혁신 지킴 전문가로서 네, 네. 네, 그런 바람입니다. 네. 요님들도 투자하실 때 그 확실한 기술 혁신에 있는 그런 지점에 투자를 하셔야지 승률이 높거든요. 그런데 이런 바탕이 돼야 그게 가능하다는 거를 인지하시고 꼭 이들의 역할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투자 승률로 이어집니다. 오늘 회장님 경제쇼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네. 종종 좋은 인사이트 좀 정보 주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믿고 지켜보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강국 대한민국 AI 시대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믿으세요.